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린 자식의 재주를 간파하는 능력과 그 재주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은퇴하는 나이의 독자라면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화가들의 삶에 감동과 영감을 얻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독, 좋아요. 예술하는 당나귀 TV는 대한민국 예술 문화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술하는 당나귀 TV의 대표 당나귀입니다. 저는 그림의 문외한인지라 그저 대중적인 그림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고흐가 1889년에 완성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고흐가 사망하기 1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상주의 화가들은 1870년대부터 활약했습니다. 피카소가 아비뇽의 여인들을 그리면서 입체파가 등장한 시기는 1907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회화 사조의 변화에 사진이나 텔레비전 같은 매체 발달의 역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오늘의 와우 포인트는 매체의 발달이 명화의 탄생에 미친 영향입니다. 근대 예술의 정의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전시회는 1600, 700년대의 걸작 회화를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전시 작품 중에 특히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루벤스의 주피터와 머큐리를 대접하는 필레몬과 바우키스라는 작품을 보기 위해서 늘어섰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전시회의 작품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700년대 시기까지는 모방이 회화의 대표적인 기능이었습니다. 자연이나 인물의 초상을 아름답게 모방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마르셀 듀샹이 변기를 떼다가 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시하면서부터는 근대 예술의 정의가 파괴돼 버립니다. 듀샹의 변기에는 아름다움도 자연도 모방도 없었으니까요. 듀샹의 샘이 전시된 것이 1917년도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하던 회화가 인상파, 입체파, 초현실주의 등으로 진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생존입니다. 사진 기술이 발명된 것이 1825년입니다. 사진의 등장은 회화 시장의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자극했습니다. 사진 기술의 발명이 회화에 미친 영향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근법입니다. 원근법이 적용된 최초의 그림은 1425년 마사초가 그린 성삼위 일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전의 그림은 평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근법은 화가가 주인공이 되어 바라보는 관점에서 3차원의 세계를 묘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520년대 소묘가 완성되고 완벽하게 조화로운 그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활약했던 시기가 바로 1500년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원근법을 누구나 아주 간단하게 기계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가 아주 수월해졌다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그림의 예술적 가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진은 셔터를 누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대상을 복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기술 때문에 회화는 예술로서의 모방의 기능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림이 사진의 복사 능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진기 발명 이후에 회화의 가치는 모방 이상의 것을 어떻게 담아내는가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화는 대상 자체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가 느끼는 대상의 본질을 찾아내서 표현하는 노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사조가 인상주의입니다. 사진기술 이전의 그림들은 대상에 대해서 화가가 보아야만 하는 것 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실처럼 모방하는 형식이었다면 인상주의는 화가가 자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또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느낌이 가는 대로 대상을 표현합니다. 빛의 변화에 따라서 화가의 눈과 마음으로 보이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저는 클로드 모네나 에드와르 마네의 그림이 왜 유명한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상주의 작품으로서 마네의 발코니나 모네의 해돋이 같은 작품이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 알고 난 후에는 그들 그림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아하는 화가는 아닙니다. 즉, 사진기의 발명으로 화가들은 기존의 자연을 모방하는 그림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림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모방하는 기술인 사진이 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자신의 그림을 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명은 사진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진기는 기술의 발명이었습니다. 초창기 사진은 예술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변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시점에 영화가 발명됩니다. 영화의 발명은 1895년입니다. 따라서 회화가 사진 때문에 변신해야 했던 것처럼 사진도 영화와 차별화되는 예술의 영역을 찾아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운명에 처해버렸습니다. 회화가 그랬던 것처럼 사진도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1930년을 전후해서 독일의 아우구스트 잔더가 인물 사진을 통해서 계급이라는 특징을 포착해낸 성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화가 탄생하면서 회화는 더욱 빠르고 더욱 획기적인 변화를 성취하게 됩니다. 인상주의를 지나 입체파 미술이 유행하는가 하면 1917년도에 변기를 전시한 뒷샹이 미술계에 파격을 선보이고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는 1929년도에 파이프를 그린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작품으로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이처럼 회화는 사진과 영화 기술의 발달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신해야만 했습니다. 그 변화의 소용돌이가 된 시기가 바로 1800년대입니다. 그만큼 이 시기의 화가들은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절교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에드바르트 뭉크는 이 시대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에 따라 변화하는 사물의 덧없는 표현에만 집착하고 있었고, 사실주의 화가들은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쓸데없이 자세히 그리고 있었다. 1800년대 후반에 활약한 뭉크는 인상주의나 사실주의에 속하지 않았던 화가였습니다. 최근에 이 시기에 명화와 화가의 일대기를 재밌게 정리한 책이 출판됐습니다. 명화의 탄생, 그때 그 사람.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27명의 화가의 삶과 명화들은 주로 1800년대 회화의 혁신을 주동했던 주인공들입니다. 이 책은 화가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 시절의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음악 신동은 있지만 미술 신동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술은 화가의 철학을 기본으로 가치관을 표현하는 예술 장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애가 무슨 철학이야?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책에는 그림 신동이 여러 명 소개됩니다. 여러분은 모딜리아니가 왜 사람의 눈을 잘 그리지 않았는지 아시나요? 또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르누아르가 왜 관객을 행복하게 하는 그림을 주로 그렸는지 아시나요? 개인적으로 이 책은 단순한 명화와 화가에 관한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자의 나이나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한 분야의 오타쿠가 되고 그 분야에 열정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성찰하게 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린 자식의 재주를 간파하는 능력과 그 재주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은퇴하는 나이의 독자라면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화가들의 삶의 감동과 영감을 얻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좋아하게 된 제임스 앙소르나 앙리 루소의 그림은 죽기 전에 실물로 관람하는 기회를 꼭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명화의 탄생, 그때 그 사람. 이 책은 제가 예술하는 당락이 1화와 5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에 대한 취향 자본을 형성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책입니다. 이 안에는 화가의 그림보다도 더 감동적인 화가의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도 이 책에 담겨 있는 화가의 삶에 공감하고 영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는 삶에 감동을 새겨보는 여유를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끝. 구독, 좋아요.